판결! 공인중개사 김종원입니다. 지금부터 자, 화면에 보다시피 부동산 계약서는 이렇게 작성하라. 이 과정에 여러분이 강의하게 돼서 저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랜드프로 부동산 연구소 연구소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부동중개업을 하면서 여러분 같이 호흡하면서 제가 수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즉 계약서를 잘못 써가지고요. 제가 법정에도 많이 섰네요. 유명한 변호사님하고 토지관계 때문에 다툼에서 소가 들어와서 싸움을 했는데 제가 1년 동안 싸움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실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계약서를 잘 쓸까? 우리는 중개를 하면서 양 당사자 우리 고객에게 어떻게 하면 계약서를 잘 쓸까? 이런 부분을 제가 많이 다루었습니다. 자, 앞번에 소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계약서는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하자 없이 잘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탐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자, 제 저자 소개가 나오네요. 소개는 자, 페이지를 넘기시면은 책 화면을 보실 거예요. 이 페이지를 넘기시면은 제 소개가 쭉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책을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전국 대학교 부동산 교육 협의회 건국대학교, 그 다음에 맹지대학교, 그 다음에 벤처대학교, 상지대학교, 평택대학교, 뭐 전국 대학교에 우리 공인중개사님의 업무교육 30시간 받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가 계약서 쓰기 과정에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호응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제는 공인사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계약서를 잘 작성해야 됩니다. 제가 이 책에서 16가지의 계약서의 유형과 약 700여 가지의 특약사항, 확인설명서, 기록사항 이런 것을 같이 탐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모든 사업은 계약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그렇나요? 자, 보십시오. 주거 공간을 마련하려고 해도 계약서. 그 다음에 내 사무 공간을 마련하려고 해도 계약서. 내 작업장을 마련하려고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서를 완벽하게 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합니다. 근데 계약을 할 적에는 양 당사자가 자, 서로 도와주겠다. 다음에 협력해드리겠다. 조력도 해드리겠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도 됩니다. 계약할 적에는 서로가 쌍방간 다 어떻게 잘 하겠다. 모든 자료도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서를 작성해놓고 그 다음에 계약금이 가고 중도금, 잔금 이 사이에 무수한 일이 벌어집니다. 즉 어느 일방이 이익에 반하거나 손해가 된다면 책임 문제가 돼도 됩니다. 그 책임 문제를 이를 그래한 우리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많이 전가시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완벽하게 작성해야 된다. 제 강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담보 책임으로서 자유롭게 해보기 위해서 여러분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자, 하자담보 책임 앞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매도인이 이 하자담보 책임을 져주면 얼마나 좋으려면 우리 공인중개사의 책임입니다. 이것을 지금 중간 과정에 가면 자세하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최선책이 안 되면은 뭐예요? 차선책으로 풀어가야 된다. 차선책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재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잔금이 세상 없어도 끝내야 됩니다. 잔금 날이 지나가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양 당사자 어느 일방에 의해서 손해배상 문제가 나옵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 문제가 나오면은 이거 해결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공인중개사님은 중재력을 잘 발휘해서 가자담보 책임이 없게끔 최선책으로 해결이 안 되면은 차선책으로 풀어가는 방향으로 여러분 노력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기술을 제가 이 과정에 같이 당부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첫 시간에는 계약서는 이렇게 작성하는 첫 시간에는 자 여러분이 중개업 사무소를 창업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창업하는 그 과정과 여러분이 현실을 직시하고 창업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 창업계획 세우는 방법을 저랑 같이 연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 18페이지를 열어보시겠습니다. 자, 수정하겠습니다. 책 16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은 업계 현실을 직시하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업계 현실 직시하기. 자, 우리 공인중개사는 자, 부동산 중개업은 엄연한 영업입니다. 영업사업입니다. 엄연한 영업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익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익이 도출되는 기까지는 여러분 수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은 우리 창업은 정말 오늘날에 와서는 냉엄합니다. 전국에 부동산 사무소가 엄청 많죠. 그렇다면 자기만의 컨셉으로 성공을 가야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쭉 담아놨네요. 그래서 자 17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 현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부동산 중개업 현행 종사자 유행을 보면은 첫째 생계행이 제일 많습니다. 인생 이모작으로 생계행이 제일 많습니다. 생계행은 약 70%가 제가 추산합니다. 거기에 대다수가 인생 이모작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부동산 중개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계행이 자 자금도 좀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그래서 성공 확률이 상당히 적더라는 거죠. 그래서 도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자기만의 컨셉을 개발해서 전문가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경이 제일 많더라.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자, 도전행은 자, 어느 뭐 은행이라든지 또는 어떤 뭐 자동차 딜러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업을 하시다가 사회적인 노하우가 쌓여 있죠. 금도 좀 잘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금액을 안고 확보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획득해서 또는 예전에 자격증을 획득한 공인중개사가 창업하는 것을 도전행위라고 제가 분류해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중개인 기업의 간부라든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창업 자금도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고 퇴직금도 2억, 3억 또는 5억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도전을 하는 경우가 현재 많습니다. 하이트 칼라로. 그래서 이분의 성공 확률은 50% 정도 되더라. 제가 데이터에 교육 다녀보니까 파악해보니까요. 자, 이런 분들도 이제 낙오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어느 기업에 내가 간부였는데 내가 은행 지점장이었는데 이거 중개업해서 자기 적성에 안 맞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나 전문 지식을 많이 확보한 사람은 성공하더라. 성공 확률이 상당히 많더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게 약 한 1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안전형. 자, 안전형은 약 오랜 경험을 가지고 부동산 분야에 자기 관리도 철저히 했어. 그 다음에 자본도 좀 있고 자기 사무소도 보유하고 자, 재테크도 좀 뛰어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진 사람이 저는 안전행위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범주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많이 보아왔고 또 연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여유행. 이런 오랜 경험을 가져 있어요. 근데 자격증은 없어. 시행도, 시공도 또는 개발 분양도. 이런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자격증이 없어요. 그때 토지, 건축, 개발, 분양 등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많이 하는데
그분들은 자격증이기 때문에 초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이제 섭외를 해서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그러신 분들이 좀 영향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는 생계행으로 일을 하시면서 혹시 이런 분을 갑과 을의 경우에 갑은 뭐예요? 우리 공인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니까 모든 책임은 공인중개사에게 다 있어요. 을의 위치에 있는 이 자본을 가진 사람이 을이죠. 을이 이제 자본을 내고 영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네 가지 행태의 우리 공인중개사 영업 행태가 있더라. 여러분은 어느 행태에 속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제가 이 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화면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런 대로 여러분이 내 갈 길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쭉 설명했습니다. 화면을 쭉 설명했으니까 책을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업 계획을 이제 세워야 됩니다. 첫째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이 절반이 돼요. 시작을 안 하고 맨 꿈만 그리면은 이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업 계획을 세워라.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울까?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전국에 약 700개의 사무소를 탐방했습니다. 개업한 사무소는 물론이고요. 탐방해보니까 좀 창업하는 그 생각이 미처 준비가 안 됐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제시합니다. 첫째,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획득했고 그 다음에 내가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주위에 또는 지인 같이 공부한 사람 창업을 했다면 그 사무소를 10곳만 방문해 보시라고. 10곳만 방문해 보시면은 그 다음에 내 갈 길이 보입니다. 아, 그 사무소에 가보니까 축하 선물도 하나 사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무소는 보증금이 얼마다, 권리금이 얼마다, 또는 직원 누구와 할 것이다, 어떤 업무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0군데만 방문해 보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곳을 첫째 제가 방문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방문하시면서 이제 준비를 해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업 행태를 고민하실 거예요. 창업 행태. 어떻게, 어느 창업 행태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소를 여러 군데 가보면은 자, 사무소를 어떻게 꾸몄다는 행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책 몇 페이지냐면은 여러분 책에 21페이지에 있네요. 2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소 행태는 좀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러하더라. 그래서 자, 기업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창업한다 그러면은 자, 만약에 우리는 권리금을 주고 인수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신규 창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또 기존인 사무소에 같이 합동 사무소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하나의 예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제가 제시해 봅니다. 자, 만약에 권리금을 주고 인수를 한다 그러면 그 사무소에 일을 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보조원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 내 가족처럼 일을 해야 됩니다. 내 가족처럼. 그래서 가족처럼 운영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우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소상공인이라 그럽니다. 자, 소상공인의 정의는 4인 이하의 직원과 영업을 해서 필요경비를 다 제외하고, 필요경비는 뭘까요? 자, 임대료도 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식사도 해야 되겠죠. 또 전화, 그 다음에 관리비 등등 필요경비입니다. 또 우리 사원, 즉 직원, 소속 공인중개사에 급료도 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다 필요경비로 제외하고 월 400만 원 정도는 수입이 돼야 된다.
이게 소상공인의 정의입니다. 근데 여기에 많이 못 미치죠. 못 미치죠. 물론 연봉 1억도 넘는 우리 공인중개사도 있습니다. 해외 데이터에 의하면 그러면 그 경지까지 가도까지는 우리 공인중개사가 가족과 같이 공동운영을 많이 해서 여러분 같이 수입을 창출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내 개인 사무소예요. 근데 공동사무소, 합동사무소, 공동사무소 하나의 공간에 내 사업자 등록도 하고 그 다음에 지인 사업자 등록도 하고 각각 등록해서 사무실을 하나를 쓰는 거죠. 자, 이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필요경비도 2분의 1, 그 다음에 보증금도 2분의 1, 그 다음에 권리금을 준다면 권리금도 2분의 1, 두 명이 한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수익도 둘이 같이 해서 2분의 1. 그렇게 하면 여러분 차급자금도 적게 들겠죠. 그래서 공동사무소를 지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자격증을 각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동사무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아까처럼 생계형 공인중개사가 자본과 두 분이 자본을 대시고 한 분은 공인 자격증을 걸고 하는 경우도 있다. 자, 그래서 그는 운영을 하더라도 나중에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공동사무소 운영계약서를 쓰고 하라. 이제 뒷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협동사무소 행태. 저는 이걸 많이 권유합니다. 즉, 공인중개사 자격증끼리 가진 사람이 3명, 4명, 5명. 어느 공간에. 그래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그래서 이런 방향이 있다. 그래서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공동사무소, 협동사무소라고 합니다. 이 공동사무소는 두 분이 같이 공동사무소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한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고 한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공동으로 하는 것을 예를 들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각자 여러 명이 하는 사무소도 있습니다. 이런 행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사무소. 요새는 대세가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행태로 여러 명이 같이 운영하는 행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법인 행태 사무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변호사도 지금 25,000 변호사 시대라고 합니다. 25,000이요. 개인 사무소가 점점 줄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변호사 사무실도 공동으로 다 쓰는 거예요. 공동. 각각 사업자 등록하고. 근데 공동사무소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치열합니다. 또 우리 공사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협동사무소, 합동사무소 아니면 법인사무소 행태를 한번 구성해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딴 데 있습니다. 문제는 딴 데 어디 있냐면은 서로 같이 배려심을 가지고 제일 문제는 이런 사무소를 할 적에는 제일 배려심이 중요합니다. 배려심. 서로 배려를 해야 된다 하는 사항을 제가 운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양보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사항을 제가 사무소 행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네요. 그래서 이제 어느 사무소를 운영하든지 간에 내가 초보자라면 여러분 공인중개사 합격하고 나서 창업하려고 그러면 초보자 경지잖아요. 그렇다면은 초보 사무소는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자, 화면을 넘겨가면서 한번 볼게요. 만약에 방법 하나는 경력자와 초보자가 함께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려서 지금 6년째 같이 하고 있네요. 자, A 사무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권리금도 형성되어 있어요. 2천만 원. 그 다음에 보증금도 2천만 원. 월세는 180만 원. 근데 이제 B 공인중개사가 제가 소개를 해서 그러면 이 사무소를 같이 쓰라 이거지. 그러면 보증금도 절반 내고 월세 180만 원, 90만 원 내고 필요경비 쓰는 것도 2분의 1 내고 단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서로 배려심 있게 공동사무소를 운영해봐라. 그 운영을 하면은 공동 매도자, 매수자, 임대인, 임차인 공동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들도 같이 하니까 각자 세금도 줄여줄 수 있다. 그 다음에
1년 동안 해보고 만약에 그만둔다 그러면은 거기에 형성되어 있는 권리금 2천만 원에 대해서는 후발 들어가는 사람이 주장하지 마라. 이미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미 그분은 A 공인중개사는 4년을 일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제 한 6년, 7년 되는데. 그 다음에 B 공인중개사는 초보자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운영계약서를 합의서를 써주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수익은 경력자가 있으니까 6대4로 해라. 만약에 1,000만 원을 이번에 배분한다 그러면은 600만 원은 경력자, 그 다음에 400만 원은 초보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봐라. 그래서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은 5대5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후발 들어가는 사람이 능력이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이렇게 하면은 서로 배려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행태를 여기에 지금 현재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기존 경력자가 운영하는 사무소에 초보공인사가 들어가 일정한 면적을 공동으로 사무하고 각자 사업자 신고로 공동중개 영업을 하는 거죠. 후임 초보종공인사는 보증금 일정 금액을 보조하고 필요경비도 절반으로 다 보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소, 이제 소규모 사무소라면 고용인을 채용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보조원 급료 나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소속공인사 없어도 되잖아요. 두 분이 같이 하니까. 그래서 필요경비도 줄 수 있다. 수익은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력자는 초보자 수익, 그때는 7대3으로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요. 합의에 의한 거니까. 그 다음에 경력자가 10년 이상이라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분에게는 6대4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5대5로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동사무소 운영할 적에 종료가 됐다 그러면은 그 권리금에 대해서는 후임자가 주장하지 말아라. 이런 조항을 쓰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사무소 운영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걸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화면 한번 보실까요? 책도 보시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초보자와 함께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자, 2인 이상 공인중개사가 각자 사무소를 우리 초보자예요. 자, 합격 이제 했어.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격을 해가지고 당장 창업하는 것보다는 좀 전문가 교육을 받고 창업하시는 게 좋겠다. 왜? 당장 창업을 하려고 하니까 뭘 알아야죠. 그 다음에 자신감도 없어요. 그 다음에 전문성도 부족해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교육을 받은 어느 공인중개사가 저 지방이네요. 수도권 저 지방이네요. 사무소를 열었어요. 그래서 교수님 우리 사무소에 한번 와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주소를 찾아갔죠. 갔더니 사무소 문이 잠겨 있어. 문이 잠겨 있어. 그래서 제가 생각할 줄 물건 보러 갔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 나오는데 문이 열리면서 교수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무소에 왜 문을 닫아놨어요? 자기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창업을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의자에 앉아서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기서 손님이 걸어오더래요. 그거 죄였죠. 저쪽 걸어오더래요. 그래서 자기 속으로는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랬대요. 속으로는 제발 우리 사무소에 들어오지 마. 옆으로 좀 가. 옆 사무소로 가. 이랬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오니까 자기 사무실 앞으로 오니까 자기가 몰래 일어서가지고 나가서 문을 잠간 거예요. 밑에다가. 이제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잠갔다가 내가 이제 뒷모습 열어보고 가니까 내가 내 얼굴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 있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자, 이 교육 과정도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과정뿐 아니라 우리 공인사 창업을 해서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의 교육을 좀 바꿔 해라. 그래가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등록 공동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는 행태인데 2인 이상 임차료도 어느 일방이 아니면 공동으로 해서 창업자금도 공동으로 수익 부담도 이제 합의된 대로 n분의 1 서로 2분의 1 한다든지. 그래서 종료 후에는 권리금도 나중에 둘이 했으니까 나누면 될 거 아니에요. 나누면. 그래서 이런 행태로 이제 하는 방이 됐다. 그래서 소규모 사용 행태로 작업한다 그러면은 공동사무소가 바람직합니다. 왜? 자, 보조원, 소속공인사를 채용한다면 급료 나가야 되잖아요. 또 전신 먹여줘야 돼요. 또 그들이 전문가일지도 누구도 몰라. 그래서 공동사무소 운영을 제가
방법 2로 초보자가 이렇게 하라는 걸 제가 제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페이지에 보시면은 방법을 찾아야 돼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다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쭉 자, 읽어보시라고 제가 열어드렸습니다. 이 교육과정을 들으시면서 자, 제가 1시간 했으면은 여러분 집에 가서 이거 다시 복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 다시면은 그냥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 머릿속에 다 기본적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을 실행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책 24페이지로 넘어가고요. 자, 책 25페이지에 넘으면은 이제 공동사무소 이용 합의 계약서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공동사무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사람은 만나기는 쉬운데 헤어지기가 너무 힘들더라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보조원, 소속공인사 200명과 같이 했으니까요. 많이도 같이 했죠. 사무소도 15개를 차렸으니까요. 수많은 이제 시행착오도 거쳤습니다. 사고도 많이 질질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사람은 만나기는 쉬운데 헤어지기가 너무 힘드니까 서로 합의하고 가자. 합의하고 가자. 그러면은 뒤탈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서로 협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을 제시합니다. 자, 보십시오. 공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서로 합의하고 하래요. 합의서 쓰고 하자. 문서 하자. 이런 것이. 자, 합의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법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 봅시다. 공동사무소 이용 합의 계약서는 만약에 여기서 랜드 공인중개사라고 해봅시다. 랜드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동 운영자의 계약으로 쌍방이 존중과 신뢰로 상도 이상 신의를 지키고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맹기하고 이행하기로 합니다. 자, 이 공동사무소 운영은 생계형, 즉 공인중개사와 중개사 자격증과 자격증 소유와 소지와 자 플러스 자본주를 말하는 거예요. 자본주. 이분은 자격증이 없어요.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업을 행태를 하더라도 자 이렇게 합의서를 쓰고 하자. 그래야지만 서로 이 사항을 지켜가면서 영업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1. 자, 봅시다. 자, 랜드 공인중개사는 이제 서로 합의되는 사무소겠죠. 공인사무소 대표는 누구냐? 갑이에요. 갑은 누구냐면 바로 이 공인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 대표. 왜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해야 되고 행정안정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세무서에. 그래서 갑의 자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본은 된 사람이 후임자 운영자. 이 을은 누구야? 자본을 되는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은 자 갑은 자 운영자 사무소로서 자 을이란 칭하고 을은 뭐냐면은 자 뭐 이사로 한다든지 이거는 대표잖아요. 대표는 뭐야? 기업 공인중개사죠. 용어가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사를 하든지 아니면 실장을 하든지 명함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보조원입니다. 자 돈을 대고 자본을 대는 사람이 명함을 파는데 보조원 그러니까 좀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은 원래는 보조원 누구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현실은 보조원은 뭐 그러니까 자본을 대니까 뭐 이사를 하든지 실장을 하든지 이렇게 명함을 많이 붙이죠. 그런데 대표로 또는 소장으로 이렇게 명함 붙이면 안 됩니다. 왜? 자격증이 없으니까. 수원지방법원에서 자 대표로 명함을 해가 명함을 행정조사 나오면 다 걷어갑니다. 그러면 자 보조원인데 대표로 했다 이거지. 소장으로 했다 이거. 가태료 100만 원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실장 이사로 이름을 붙인다. 칭하며 각각 을은 즉 공인중개사와 을 이사는 각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자 만약에 이분은 생계인데 두 분이 같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같이 넣으면 각자 자격증을 걸고 사업하는 거고 만약에 자본주하고 공인사 한다 그러면 등록하고 자격증은 본인뿐이 없잖아요. 그렇게 걸고 영업한다. 각각 을은 자 둘이는 공동사무소 운영 기간은 자 우리가 정하는 거죠. 대개 이제 1년 단위로 하시는 게 좋아요.
1년 단위로 이제까지 영업을 하다가 서로 또 연장시키면 되니까요. 그래도 1년 단위는 해봐야 된다 하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세 번째, 자 보십시오. 세 번째는 이제 자본을 대겠죠. 세 번째, 자 자본을 어른 누구야? 돈 되는 사람, 자 얼마? 뭐 5천만 원 가볍게 지불하며, 보증금. 그러면 임대료, 필요경비는 뭐야? 충당하는 거죠.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돈은 을 거예요. 을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영업은 공동사무소 물건을 접수하고, 만약에 두 분이 공동중개사 한다면 둘이 같이 접수하는 거예요. 이분 오늘 들어오면, 이 시간 오면 여기 접수하고, 저 시간 오면 여기 접수하고. 그리고 손님 맞추면 서로 공동으로 중개하는 것은 공동사무소. 그 다음에 이제 자본적으로 같이 하는 것은 혼자 계약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제외하고 몇 대 몇으로 배분한다. 그런데 이제 자격증을 걸면서도 몇 대 몇으로 배분하고. 자, 세금, 부가세, 종합소득세는 또 별도 문제고요. 그거는 또 이런 쓰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 자, 어느 일방이 부가세 등 세금을 이제 책임진다 그러고, 이제, 책임져야 되겠죠. 같이 책임지는데 내는 거는 갑이 내는 거죠. 자, 어느 일방이 이제 종료 시에는 이제 그 사무소 영업 내용, 이런 것은 비밀로 붙이고 서로 이제, 동일 직종, 동일 영업, 즉 중개업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영업을 하더라도, 자, 서로 신의에 의해서 내가 그만뒀다고 해서 옆에 딱 차리면은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 합의에 의해서 대개 보면은 제가 중개업 사무소를 이렇게 소개해 주는데 저는 3km 범위를 적어줍니다. 합의하래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본 사무소로부터 딴 데 영업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3km 정도는 떨어져요. 그러면 딴 단지겠죠. 또는 뭐 합의되는 토지 같은 경우는 5km.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해줍니다. 왜? 옆에 바로 차리면은 서로 경쟁이 되고 또한 뭐야? 정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싸움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서로 합의해서 써준다. 그래서 써놨고 지킨다. 그 다음에 이제 지켜 사무소 몇 킬로미터에 떠나서 벗어나서 서로 영업하면서 서로 윈윈하면 되잖아요. 공동중개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가방은 어의 사무소 정리 시에는 이제 보관한 보증금, 이제 을이 다 가져야 되겠죠. 을은 필요경비를 다 부담하고 직기 등을 이제 원상복귀하기로 서로 합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같이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동중개업은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사고가 나더라고. 그렇다면은 서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제정서에 들기도 합니다만은 각각 을에 서로 보증보험 들으면 1억에 대해서는 약 한 13만 원 정도 되나요? 그래서 보증보험으로 제가 들어가지고 서로 책임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게 안 가입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거는 자유예요. 그 다음에 위에 문제가 발생하는 서로 협의해서 해결하는 거로. 이렇게 합의서를 쓰고, 그 다음에 서로 서명을 하면 이거 지키자 이거지. 그래서 왜 제가 이런 그 공동사무소 운영 합의서를 쓰고 하라고 그러면은 앞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우리는 천년만년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서로 웃으면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어떨까? 서로 배려심을 갖는 방향은 어떨까? 이런 돈하고 관련 문제니까 영업하고 관련 문제니까 이런 합의서를 쓰자고 제가 강조를 합니다.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26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준비사항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는 사항을 이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로 여러분 공인중개사님 대여하시면 안 됩니다. 대여. 현실에 나가면 대여가 있습니다. 물론, 자, 공동으로 해서 자본주와 같이 합해서 사무소를 열어가지고 공동영업을 하셔야 돼요. 출근해서. 근데 자격증만 대여해줬다? 그럼 서명날은 누가 합니까? 의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고발 또는 행정처에 이제 조사가 돼서 걸렸다 하면은 이거는 취소하여야 한다. 대여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그 어느 사무소에 사무소 자문을 갔는데 그분이 취소당했어요. 자격증 상실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전화를 받기는 실장을 두고 자기가 영업을 했는데 어디 지방에 갔다 오니까 실장이 계약서를 썼다는 거예요. 도장도 몇 개 났대요. 그 다음에 서명날인도 했대요. 저때 서명날인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기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고 거기에 소속 공인중개사 등록이 되어 있다면 소속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어요. 보조는 못합니다. 제3자는 못합니다. 누구 책임이냐? 공인중개사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걸렸어요. 걸렸는데 취소 통지가 날라온 거예요. 근데 그분 얘기를 듣고 자기는 지방 갔다 와서 그래서 취소 통보가 왔다니까 그러면 업소를 하십시오. 내가 어디 사정이 있어 이렇게 되노라고. 그래서 제가 박물는 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 이익에 반하는 대로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사실은 대여를 해주고 자기는 출근도 안 했어. 그러면은 취소해야 된다. 자, 중개업법. 자, 화면 보실까요? 중개업법 우리 배웠잖아요. 19조에서. 기업공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사무를 사용하여서 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대여 행위는 안 된다. 그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즉, 공인사 중개 업무를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에 양수, 대여했다면 뭐요? 안 된다. 그럼 이건 뭐야? 취소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야? 절대로 우리 공사는 국가가 공유한 국가의 자격증이니까 대여를 하시면 안 된다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27페이지. 27페이지면은 공동사무소, 아까 그 운영계약서라고 하는데 제가 두 가지로 분류했는데 아까 설명은 하나로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해가 갈 것입니다. 여기는 자, 공동운영자. 아까는 공동사무소 자격증 같이 가진 사람. 근데 공동운영은 이제 을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본되는 사람. 이런 내용, 이사를 한다든지, 자, 서명날에는 누가 합니까? 갑이 한다. 그 다음에 등록된 인장. 누가 보관해야 됩니까? 기업공인중개사 대표가 보관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책임은 여기 있다. 그래서 예, 기간을 이렇게 정하고 한다. 근데 자, 마지막에 가면 이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사람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중간에 피치 못하게 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공동을 하는데 서로 마음이 안 맞아. 서로 마음이 안 맞아.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6개월까지는 해봐라. 하루라도 6개월 이상 채워야 돼. 6개월 채워라. 그 대신 저는 일반 가시도 해봤고 법인 가시도 해봤고 간이 가시도 해봤는데요. 4대 법 좀 들어주자. 소속공인중개사도 서로 같이. 그래가지고 자 급료를 정한다 그러면은 급료를 넣으면 소속공인 급료를 정한다면은 뭐 90만 원을 정하든지 월급. 그 다음에 이제 능력급으로 25% 주는데 30% 주는 그건 합의니까 경력에 따라서. 그래서 4대 보험 들면 만약에 100만 원 급료를 줬다 그러면 100만 원 급료에 대해서 4대 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러면은 약 100만 원 4대 보험 적용되면은 약 한 18만 원 정도 될 거예요. 4대 보험, 산재보험까지, 고용보험까지. 그러면은 자 2분의 1 부담이잖아요. 사용자가 9만 원. 그 다음에 실제 소속공인자가 9만 원. 그리고 4대 보험에 가입하자. 해서 영업을 하다가 6개월 돼서 그만둔다. 그러면은 대표가 헤어져야죠, 뭐. 또 내가 싫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분이 이 대표 못 믿겠다, 못 하겠다 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6개월 동안 해보고 6개월 하루 늦었어. 그러면은 자 그만두자. 그 대신 대표는 이 소속공인중개사를 권고사직을 시켜야 됩니다. 아니면은 사무소 운영상 어려워서 권고사직. 이 두 가지 조항에서 권고사직을 통보하면은 고용보험을 3개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소속공인중개사 자기 직업을 마련하기까지 그래도 좀 보장이 돼야죠. 3개월 동안 급여 100만 원 같으면 100만 원에 80%를 3개월 동안 타먹을 수 있잖아요. 그거 타먹고 준비해라. 이거. 서로 웃으면서 헤어지자. 윈윈하자. 그걸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한 달에 9만 원 들어가면은 한 건 더 하려고 노력해야지. 그럼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 근데 우리 사회적인 인식이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을은 사무소기비 일체를 충당한다 그랬잖아요. 필요행위 다 하고요. 그래서 얼마로 나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가 협상을 할 적에 내 몫을 많이 찾아와야 되겠죠. 왜 국가가 나의 자격증을 가지고 영업을 하니까요. 그 대신 내가 경력이 많다 그러면 많이 요구를 했어야
초보자 그러면은 좀 적당하게 해서 경력을 쌓아야 될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을이 돈 되는 사람이 아까 보니까 뭐야 자본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큰 계약을 좀 합니다. 하면은 중개 보수가 많겠죠. 자, 중개 수수료라는 말은 없어졌습니다. 중개 보수로 바뀌었습니다. 이제율은 우리 중개 수수료라는 말은 없애자고요. 그래서 을이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경우 서명 날에는 갑이 하겠지만은 그런데 나중에 이제 티격태격해가지고 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나중에 그만두고 나서는 부가세,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다음에 5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가 날라옵니다. 누구에게? 갑에게. 그럼 갑은 그만뒀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종합소득세,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부분에 제가 가서 조정을 하는데 힘들었는데, 1,600만 원이 날라왔습니다. 종합소득세. 여성분인데. 버는 것도 다 써버렸죠. 그러면은 여성분이, 자, 을에게 가서, 자본주의에 가서, 이만큼 조정소득세가 많이 나왔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떠난 자는 말이 없다. 그래서 서로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계속 소를 제기했습니다. 종합소득세 보고서 일부 을이 부담하는 거로 소를 제기해서 일부 부담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것을 애초에 기록을 하자 이거지. 기록하자. 어제 자 여기는 7번에 나와 있네요. 갑은 공인중개사는 부가세, 가치점, 종합소득세, 필요행위비 이런 거 다 하고 즉 크게 한다 그러면 토지나 건물 이런 걸 많이 한다 그러면 20% 정도 중개보수를 적립을 해놔야 돼요. 적립을. 아마 아파트는 한 10% 정도. 중개보수 가령 100만 원 받으면 10만 원 적립을 별도 계좌로. 그럼 둘이 합의해서 계좌로. 그럼 나중에 그만두면 그 돈 가지고 정산을 하고 서로 나누는 이렇게 합의를 하고자. 이런 걸 안 써놔니까 나중에 이제 다툼의 소지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좀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아까 몇 킬로 헤어진다는 것은 아까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가까이 서로 다 하기 위해서. 자, 이것도 보증보험 들자. 제 같으면 이렇게 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가 채용하면서 같이 일하면서도 소속 공인중개사 사고를 칠지 몰라요. 어떻게 누구 하느냐고.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누구한테? 나한테 보증보험 1억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증보험 13만 원 들면 1억이 어떤 사고가 생겨서 소속 공인중개사. 그러면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보상해서 정리하는 거로 이렇게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속 공인중개사나 보존이 이제 채용을 해서 일을 하는데 생계가 유지되어 있잖아요. 돈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보증보험료는 갑인 제가 내드려요. 보장받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이 사항이 문제가 발생된다면 서로 합의해서 조정한다. 이런 사항을 해서 자 서로 뭐 이사라든지 아니면 소속 공인중개사라든지 이렇게 딱 쓰고 하자. 요것은 이제 변형시켜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영업을 하자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나중에 뒤탈이 없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자 28페이지 창업자금 마련하는데 여러분 창업자금이 내가 100% 권리금하고 보증금하고 100% 되면 얼마나 좋으련만 우리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공동사무소를 하는 거죠. 창업자금 적게 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창업자금이 이렇게 들어가더라. 제가 해보니까 자 필요한 자금은 자 보증금이 필요하겠죠. 그럼 공동하면 2분의 1씩 될 것이고요. 위치, 규모, 면적에 따라서 이제 검토를 해야 될 것이. 그래서 사무소 10곳을 제가 방문하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이제 권리금이 조성되어 있을 거예요. 권리금을 자 협의해야 되겠죠. 자, 권리금은 뒤에 제가 또 나옵니다만은 지금같이 이럴 적에는 제가 창업을 한다 그러면은 조금 기다리라 그럽니다. 제가 경험이 하면은 왜 15개 사무소 차렸잖아요. 그러면 700개 공인사무소 제가 탐방했잖아요. 그 사실을 제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부터 사무소를 창업한다 그러면 쭉 다녀보세요. 내가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 갈 것인 걸 점지해 두시라고. 그러면 권리금을 지금 현재 많이 달라고 그럴 거예요.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죠. 부동산 경기도 조정기에 들어갔고요. 근데 이쪽에 봐놨고, 제가 볼 때는 7월달, 8월달에 사무소 인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는 권리금을 다소 조정이 가능합니다. 왜? 휴가 기간이고 거래가 잘 안 될 때니까. 그런데 9월달 넘어가면은 10월달에 10월 26일이 아마 공짜 시험 날일 거예요. 너도 나도 기대를 가지고 있어. 나도 학교 가면 창업하려고. 그러면 또 가게를, 즉 사무소를, 공인사 사무소를 이제 내놓은 사람이 이제 기대 심리가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격 절충이 안 돼요. 더 줘야 된다는 사실이지.
그래서 요럴째 봐놨고 8월 달에 오픈하라. 그러면 안 될 적에 오픈해가지고 이런 공부도 하시고, 그 다음에 물건도 확보해놨다. 잘 될 적에 이제 수익을 올려야 되겠죠. 잘 될 적에는요, 권리금도 많이 줘야 되고, 그리고 인수했더라도 내 물건이 없어요. 토요대감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신규로 하는데 권리금 없는 바닥 권리금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잘 조정해서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권리금에 대한 표준 모델은 없을까? 뒤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직기시설. 만약에 직기시설을 이제 인계를 받으면 그대로 운영하는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보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기존 사무소 보충 짓기도 검토하고, 신규로 창업한다 그러면 저는 별도로 제가 교육을 시킵니다. 왜? 우리는 전문성을 살리죠. 그래서 사무소도 몇 가지 제가 제시를 합니다. 모델을. 그렇게 해서 좀 뭔가는 우리 공사 다른 사무소, 뭔가는 좀 다른 간판부터 이렇게 한번 제시를 후반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비. 이제 광고도 해야 되겠죠. 이제 영업지역에 이제 뭐 내가 인터넷도 깔고, 블로그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카페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책정해서 종합적으로 책정한다. 그래서 이걸 창업한다고 당장 수익이 들어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6개월 정도 임차료 하고 필요금이 들어간다 그걸 계산하고 창업자금을 마련해. 그럼 내 창업자에 비춰서 어느 지역에 갈 것인가를 검토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2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사무소 입지 선정. 입지 선정. 여러분 이제 사무소를 입지 선정을 할 거예요. 제 강의는 순서대로 갑니다. 공인사 합격하면서 이제 순서대로 갑니다. 제가 이제 그 사무소 입지 선정을 고려할 사항을 보니까, 자, 이게 좀 데이터가 좀 2017년 데이터로 나왔는데 이거 좀 바꿔야 돼요. 2019년으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왜? 지금 10만 개가 좀 넘는데 10만 7천 개 정도 되다가 좀 줄었으니까요. 그래서 좀 더 늘어난다고 예상을 했어요. 내년까지. 그러나 지금은 늘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부동산 경기가 조정기에 들어갔잖아요. 제 예상하고는 좀 빗나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분명히 공유사무소는 늘어날 것이다. 합동사무소도 늘어날 것이고. 왜? 지금 직업 창출이에요. 변호사도 힘들고 다 힘들고. 그리고 지금 현재 명예퇴직이다 뭐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명예퇴직금 받으면 지금 하이트칼라 쪽에서는 공무사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문생 이모자로서 공무사 사무소를 해야 되겠다. 왜? 내 재테크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왕 합격하셨으니까 사무소 입주선을 잘 고려해보자.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사무소를 가더라도 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구분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국지적인 지역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즉 아파트 지역, 그 다음에 일반 주거 상가 지역, 그 다음에 도시행주택이 많은 원룸 오피스들이 많은 지역,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보면은 이제 상업지역, 그 다음에 토지, 그 다음에 물류창고 이런 지역,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분야 이런 것도 있겠죠. 이 지역마다 특색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네요. 자, 아파트 지역은 여성분이 대세입니다. 남성분들은 아파트 지역에 영업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아파트 지역에 오랫동안 일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성분이 대세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성분이. 그래서 요새는 있잖아요. 집 보러 남자가 집 보러 간다 그러면 잘 안 보여주려고 그러잖아요. 여성분이 대세더라. 그래서 권리금도 만만치 않다. 저는 이런 지역. 자, 그 아파트 지역에 자, 터줏대감들이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럼 초보자가 진입하려고 그러면 꼭 좋은 자리 들어가지 마라. 저는 어느 교수님들은 좋은 자리, 권리금 많은 자리, 잘 되는 자리 들어가라고 그럽니다. 아니, 거기는 권리금도 많고 월세도 비싸고 들어가면 터줏대감이 다 앉아 있는데 초보자가 가서 경쟁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좀 따지면 아까 현실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권리금 치료하는 데는 제가 좀 고려를 하라 그럽니다. 두 번째, 가능하면 저는 일반 주거 단독주거 여기부터 먼저 하라 그럽니다. 왜? 아파트 지역은 권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빙서, 열람하고 다 권리 부서면 되게 일률적이잖아요. 그리고 실거래 신고 다 일률적이에요. 그런데 일반 주거지역, 단독, 상가주택 이런 데 있으면 권리가 복잡합니다. 복잡합니다. 실제 여기 가서 배워야 돼.
만약 아파트 지역에 영업을 하다가 일반 주거 지역에 영업을 해보면 당장 맥힙니다. 왜? 그러면 복잡하거든요. 사건도 너무 많고. 그런데 이 지역에 일을 하다 여기 가면 쉽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일반 주거 지역, 여기에 재개발, 재건축, 이런 데 좀 하는 게 좋겠다. 근데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오픈을 한다 그러면 요새는 서울에도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많잖아요. 여기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또 그에 대한 규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저는 단독 일반 주거장을 조금 해보고 그 다음에 내 갈 데를 찾아가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물건은 다가구, 단독주택, 세입자도 많잖아요. 근데 권리가 복잡합니다. 융자, 그다음에 후순위, 다음 순위 이런 거 다 가져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 계약서를 직접 써볼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제가 좀 해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젊은이라면 도시행주택, 수익성보다는 오피스. 자, 도시행 임금 오피스 많죠. 이런 지역은 뭡니까? 교대가 이렇게 자주 됩니다. 즉, 흐름이 자주 됩니다. 6개월 단위 계약, 1년 단위 계약. 그래서 이 지역도 저는 선택을 하라고 해요. 초보자는 이런 지역도 선택하라 하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네 번째, 상업지역. 자, 이 상업지역은 자, 도시행주택, 수익성부동산, 오피스, 여기에 제가 2번하고 3번을 제가 그려드렸는데, 상업지역. 여기는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상가, 이런 것은 거래가 상당히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저도 상가 지역에 빌딩 거래도 해봤고 많이 해봤는데, 아무튼 이 지역에는 이제 고객은 많이 들어와요. 지나가서 길 안내가 90%더라. 제가 아는 공인중개사님이 70, 올해 80세인데요. 상가지역 한 지역에서 35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을 많이 올리는데 상가지역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우리 가정에 상가지역 공부 코너가 있습니다. 공부도 하시고요. 저도 상가에 대해서 계약서를 심중하게 다릅니다. 왜? 상가는 매매, 임대차. 그 다음에 우리 중개대상물이 아닌 뭐가 있습니까? 권리금 용역 계약서도 존재한다. 그 권리금 용역 계약서에 우리가 용역 보수를 많이 받아야 되고 권리금수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또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는 어느 정도 노하우를 갖춰야 영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초보자는 좀 수익 내기가 좀 힘들다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다섯 번째, 토지지역. 여기는 정말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토지 전문가거든요. 전원주택 개발 분양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이제 비교적 경험이 많고 좀 자금이 좀 여유롭게 있어야 견뎌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한동안 조금 고생, 각오를 해야 됩니다. 제 아는 공인중개사는 이 지역에서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여성 공인중개사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쭉 다뤄왔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사무소를 입지하는 부분에서 이제 체크리스트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무조건 육안으로 가서 보고,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보시라고요. 자,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은, 자, 32페이지, 자, 33페이지에 나와 있을 겁니다. 33페이지. 자, 이 과정을 들으시면서 제가 넘어가는 페이지는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보면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가 그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읽어가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책을.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첫 시간을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요. 체크리스트, 이 체크리스트를 뽑았어. 내가 어느 지역에서 사무소를 내가 보고 있어. 그럼 체크를 한번 해보자. 첫째, 내가 창업자금이 여력이 100% 된다. 권리금, 보증금, 필요경비 100% 된다 그러면 점수를 한번 매겨보는 거예요. 10점. 내가 돈이 좀 모자란다. 7점. 그 다음에 내가 자본이 50%뿐이 안 된다. 5점 매겨보는 거예요. 이럴 적에 이걸 자본을 해보면, 이게 내가 공동사무소를 해야 되겠구나. 또 이런 판단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내 영업 취향. 내 영업 취향이 나는 활발하다. 나는 자신 있어. 10점 한번 매겨보시고. 보통, 나는 지금 좀 그렇다. 그 다음에 내가 소극적이다. 좀 이렇게 자신감. 그거 좀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점수를 한번 매겨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는 10점이 됐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 5점이 됐다. 소극적이다. 평소 성격을 가지고 자기가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 점수를 다 더해보는 거예요. 다음에 영업 경력. 나는 초보자야. 1년 전에 했어. 10점. 자, 6개월 7점. 없어. 초보자야. 5점. 매겨보는 거 경험 여부. 내가 영업해본 경험.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문가 지식 또는 이런 컴퓨터도 잘하고 이런 거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교육을 좀 받으신 분은 10점. 전문가 교육 받은 사람 7점, 5점. 이제 이수 경력을 가지고 한번 매겨보자. 이거지.
그래야지 제가 창업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창업한다고 하면은 실패할 일이 많다. 다섯 번째, 인적 네트워크. 내가 인적 네트워크 활용도, 내가 아는 사람도 많고, 내가 정년 퇴직했는데 뭐 직장 다니는 내가 인적 네트워크 교육도 많이 했어. 아는 교수도 많다면 10점, 아니면은 미흡하다면 보통 적어보죠. 그러면 내 어느 국제적인 영업을 하는데 내 지역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친주도 좋아. 그런 것을 점수를 매겨봤다.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내가 사무소를 만드는데 반경 300m 이내에 어떤 사무소가 있더라 하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내 사무소 반경 내에 자 10곳이 있더라. 반경 300m 이내. 요새는 공인사무소가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7곳이 있더라. 뭐 이렇게 짜여 있더라. 많더라. 이런 데서 가능하면 좀 피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점수를 한 번, 거기에 젊은 층이 근무하느냐 또는 나이 든 어르신이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보자 이거지. 젊은 신분은 점수를 많이 줘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 젊으신 분들은 인터넷 머리가 비상하거든요. 옛날에 어르신네 하는 조금 처지잖아요. 이런 것을 점수를 매겨보자. 그 다음에 입주 예정 및 확장 지역. 자, 발전되는 지역이다. 지금 입주가 한창 하고 있더라. 또는 포화 상태더라. 입주 완료됐어. 그 다음에 뭐 세태 지역이더라. 이제 점수를 매겨보는 그 지역에 내가 사무소를. 그 다음에 인구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 지역에 내가 사무소를 낸다면 젊은 층이 많은 거, 젊은 층이 많은 거 이동이 심하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중년층이 많은가? 자, 노년층이 넓은 평수에 많이 살면 이동이 적어요. 그래서 노년층. 또 이동이 적은데 주거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의 생활 피해 시설. 초중고등학교. 여러분, 초중고등학교가 밀집돼 있어. 그 지역에 가면은 영업하기 힘듭니다. 왜? 한 지역에 앉았다 몇 년을 눌러 살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래서 점수를 한 매기 보고요. 미흡하다. 그럼 시장, 학교, 은행 등 생활 주거 지역을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전부 광역교통망 아니면은 전철로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내 그 지역에, 내 주거 지역에 교통이 편리하다, 보통이다, 미흡하더라 점수를 한번 매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출퇴근, 유동 인구도 봐가지고. 그 다음에 능력의 적합도. 제가 이제 내가 이 지역에 해보려니까 생계이냐, 도전이냐, 여유행이냐, 능력의 적합도를 매겨서 점수를 합니다. 이 점수를 다 더해보면은, 제가, 이 지역에 내가 앉아야 되겠다, 안 앉아야 되겠다, 판단하는 거예요. 자, 밑에 봅시다. 이 점수를 다 내가 체크를 매겼는데, 70% 이하 같으면 100에 가세요. 좀 더 연구를 하시죠. 그럼 70점 이상이라면은, 자, 다시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체크수를 이제 활용해서, 자, 70 이하면 좀 고려를 하시고요. 장소를 선정하였다면 70 이상이야. 그러면은 오전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입주 유동 인구를 세밀하게 또 가서 얼마나 흐름이냐 분석을 하시고요. 자, 평일, 토요일도 한번 분석해 보시고요. 인접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얼마나 내용도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2차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소상군의 입지 선정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해보고 야, 내가 이쪽에 앉았다. 그쪽에 선택하시라. 이렇게 체크리스트까지 제가 첫 시간에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시간 강의는 창업 부분에 말씀을 드렸어요. 제 강의는 2시간, 3시간, 20시간까지 계속하면서 순서대로 나가요.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 제2 강의는 조금 후에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사랑하는 공인중개사 여러분, 공인중개사 김종은 인사 올리겠습니다. 단결! 공인중개사 여러분, 공인중개사 합격을 위해서 우리는 이론, 학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합격점을 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부동산 사무소를 창업해서 계약을 많이 해야 됩니다. 부동산 사무소의 내재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계약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영업을 하면서 보니까 계약을 많이 쓰는 건 좋은데 하자담보 책임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웠죠? 하자담보 책임이란 법률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하자가 있는 것을 매수인의 가실이 없이
알지 못한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지는 책임을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한다. 매수인은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이게 하자담보 책임이에요. 자, 우리 공인중개사님, 부동산 사무소를 창업하면은 대략 16가지 정도의 계약서를 씁니다. 화면을 보다시피 저는 부동산 계약서는 이렇게 작성하라. 이 강의를 여러분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슨 그런 하자담보 책임이 많을까요? 계약서도 그렇게 많을까요? 자, 계약서는 내용의 자유, 행식의 자유, 서식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식 행위를 갖추는 것은 그 당사자의 진행사항과 합의된 특약사항을 기록한 게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확인설명서는 법정 서식입니다.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여러분 화면에 보일 거예요. 자, 권리분석 이런 서류를 열람해서 현장 임당 활동을 거쳐서 물건 상태를 파악해서 서로 합의하는 거예요. 이는 계약서 특약사항과 확인설명서 기록사항을 여러분과 같이 다룰 것입니다. 자, 저 김종훈 공인중개사. 자, 우리 랜드풀에서 중개 창업 실무 교육과 다음에 각 대학교에서 중개 실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든 사업은 계약서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적에는 서로 양 당사자의 합의를 할 적에는 서로가 협력도 하겠다, 도와주겠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자료도 제공해 주겠다, 조력하겠다, 서로 의사소통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을 하고 보면은 중도금, 잔금 그 과정에 여러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협력하겠다 했는데 어느 일방이 손해가 되거나 이익에 반해서 손해가 된다면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하자담보 책임을 거론하는 거예요. 이 하자담보 책임, 앞번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매도인이 이런 책임을 져주면 얼마나 좋으련만 이를 중개한 우리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계약서를 잘 작성해야 됩니다. 이 시간 이후 약 20시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같이 각 유행별 계약서 작성을 실전, 실습, 수습, 트레이닝 교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할 것이고요. 이 강의를 2강의, 3강의 이렇게 들으시려고 그러면은 우리 랜드푸에 들어오셔서 랜드푸 화면이네요. 여기에서 부동산 아카데미를 클릭하시고서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 내용이 있네요. 그 중에서 하단에 보시면은 중개 창업 실무, 그 다음에 중개 실무, 계약서 작성 실무 여기에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분이 이 모든 과정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여러분, 꿈은 꿈꾸는 자에게 행운이 여시는 미소를 보내온다 그랬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의 몫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 창업하셔서 대박 성공을 저는 소망합니다. 저 김종훈 공인중개사 여러분과 같이 합니다. 충성!